제 목소리를 까먹어가지고 그 양자 컴퓨팅과 머신런 양자 컴퓨팅과 딥러닝에 관해서 이제 세미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려먹은 게 이제 지난 학기에도 이걸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좀 더 뭔가 기술 동향적으로 좀 더 발전된 게 있나 싶어서 이제 보다가 네,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제목은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 12월에 뭐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12월에 그리고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뭐 구글이 뭐 웰로우라는 이제 양자 칩을 이제 새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때 갑자기 이제 양자 관련 주식이 엄청 뛰었죠. 근데 또 1월에 이제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는 이제 좀 멀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서 다시 또 이제 양자컴 주식은 또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막 이제 제가 발표를 준비해서 그냥 장난으로 나 이거 발표할 건데 미리 사둘까 했었는데 이제 딱 어제 어디지 MS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이 칩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조라나 뭐 아무튼 뭐 얘에 대해서도 조금 볼까 하다가 이거까지 볼 시간은 없어서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구글에 대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란 일단 무엇인가 일단 간단하게 네,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기존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여러 논리 회로나 아니면은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웠듯이 그 튜링 머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론적이든 비결정론적이든 아무튼 이 튜링 머신에 기반하고 있는데 0과 1이라는 비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여러 게이트의 조합으로서 회로를 구성하고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로를 구성하고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 쓰이는 게 이 트랜지스터인데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점점점 작아지고 많이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더 높은 성능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FR에서 사용하는 그 이제 CPU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개수인데 2023년 기준으로 이 17채 칩에는 19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내장돼 있다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작아지고 더 밀도가 높아지면 좋겠지만 계속 작아지다 보면 숏 채널 이펙트라 해가지고 이 두 개 이제 전류를 흐르냐 안 흐르냐 이런 걸로 가지고 구분하는 건데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분명 끊어져야 되는데도 전기가 통하게 되고 또는 반대로 전류에 손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더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 나노미터급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양자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현실 세계를 좀 더 잘 표현하고 그다음에 더 높은 그러니까 고성능의 연산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양자 컴퓨터를 써야겠다라는 이 발상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와 양자 중첩 등이 사용하게 되는데 양자 중첩이란 거는 이제 아까 전에 저희 컴퓨터가 0과 1 이 비트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양자 중첩은 이게 결정되지 않고 우리가 딱 관측했을 때만 결정된다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냐 뒷면이냐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동전을 세워놓게 되면은 앞면으로 써질 수도 있고 뒷면으로 써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0일 확률과 1일 확률 그 둘을 더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 만약 알파가 0이면은 100% 1이다. 베타가 0이면 반대로 100% 0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은 이제 큐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스핀을 그 양자역학에 사용하는 스핀이라는 그 물리량으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 스핀은 뭐 말로는 돌아간다라는 거긴 하지만 그냥 편의상 뭐 앞면 뒷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0과 1이 나올 확률을 이제 0과 1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제 확률적으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큐비트라는 걸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완전히 이 화살표가 이 구에서 완전히 위를 향하게 되면 0이고 완전히 아래를 향하게 되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운데 90도에 있게 되면은 이제 0일 확률 50, 1일 확률 50 이렇게 되는 거. 만약에 좀 더 위쪽 가게 되면은 0일 확률이 조금 더 높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기존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있고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있었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에서 큐비트가 있으면 큐비트를 제어하는 이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180도 반전시키는 H 게이트나 아니면 90도 돌려주는 Z 게이트 또는 45도 돌리는 H 게이트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시낫 이 옆에 보시는 우리 원래 컴퓨터에 사용한 엑스월처럼 시낫이라는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기존의 컴퓨터와 똑같이 사용할 거면 사실 굳이 양자 컴퓨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하려면 오히려 기존의 컴퓨터보다 더 많은 연산량 요구하고 더 느려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왜 굳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냐? 뭐 대표적인 이제 웹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이제 셀러맨이 뭐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팔아야 되는데 얼마나 최단 거래를 돌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의 수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법 표기가 되려면은 20개의 도시를 방문하려면은 20팩토리얼만큼의 연산을 모두 수행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경로를 다 돌아다녀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양자 컴퓨터 적용이 되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경로들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뭐 이렇게 네모나게 돌 확률 아니면 뭐 x자로 돌 확률 뭐 이렇게 각각의 확률들을 다 넣어주고 그 다음 얘네들의 게이트 간의 적절한 연산을 통해서 이 게이트 연산을 통해서 나왔을 때 이제 어떤 경로가 제일 최적이다 일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결과적으로 확률을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1월에 아니 지난 12월에 발표했던 윌로우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전이 세워져 있으면 사실 언젠가 쓰러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쓰러지는 것을 양자역학에서 결맞음이라는데 그러니까 확률적 존재하는 게 아니라 0 또는 1로 되는 것을 결맞음이라는데 이 시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윌러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기존보다 4배 정도 높게 유지시켰다는 점에서 이 의의가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결과값도 확률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잘 안 나오게 될 확률을 잘 정정하는 게 중요한데 정정하는 것을 조금 더 줄여주는 그 부분, 그러니까 정정하는 그 기능 역할면서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이끌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발표 때는 약간 그 공부하기 초기라서 이제 양자 컴퓨팅에 좀 더 중점 맞췄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좀 더 이제 어떻게 쓰이냐를 공부하게 돼서 이걸 좀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퀀텀 뉴럴 네트워크 물론 퀀텀을 이용해가지고 강화학습이나 아니면은 기타 머신러닝 내에서 뭐 강화학습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본 거는 퀀텀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론적인 배경은 이제 95년 굉장히 꽤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론들인데 사실 당시에는 이제 뇌가 이제 뉴런을 통해 전기 신호로 이제 우리 뇌에서 전기 신호로 뇌가 인지 기능을 이룬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 양자가 관여한다라는 그런 가설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아직은 가설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로부터 기반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뉴런을 모방해서 인공신경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도 양자를 한번 넣어보자라는 식으로 처음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그냥 딥러닝 좋고 양자 컴퓨터 좋으니까 좋은 거에다 좋은 거 더하면 더 좋은 게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는 방식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QNN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인풋은 이제 우리 세계에 보통 많이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를 적당히 큐비트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아까 구형 중에 9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적당한 위치를 배치를 시키고 그다음 거기에다 뭐 로테이션이든 아니면 뭐 결맞음이든 아니 그 중첩이든 이런 여러 게이트들을 회로로 연산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파울리 게이트라는 것으로 결과값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0 아니면 1이고 1인데 딱 보는 순간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보게 만드는 게 파울리 게이트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힐베트 공간을 추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부터 디코딩 하면은 이게 기본적인 QNN의 원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VQC 그러니까 그냥 이 퀀텀 컴퓨팅에도 여러 파라미터를 넣어보자라는 방식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과 그 다음 파라미터를 가지고 같이 인베딩을 시킨 다음에 얘네들로 이제 중첩을 시키고 다시 또 얽힘을 이용해서 이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양자 게이트를 여러 통과시켜서 결과를 수정한다 이런 식의 원리로 지금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살짝 뭐 직접 해볼 수도 있는데 텐서 여러분들 지금 파이토치를 많이 쓰시겠지만 뭐 텐서플로우에서도 이 양자 컴퓨팅 관련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토치를 이용하는 것도 물론 사용 가능한데 텐서플로우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워서 아무튼 네, IBM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파이토치를 쓰거나 아니면 구글에 있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NIST 데이터셋 이제 많이 접해 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3과 6을 비교하는 건데 큐비트를 인코딩하게 되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지 않은 만큼 인코딩할 때 이제 이걸 그대로 쓰면은 양자 컴퓨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축소화를 시키는데 그래서 3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그냥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걸 쓴다 해도 동일한 파라미터를 이용한다 해도 같은 성능을 이끌었는데도 양자 컴퓨터 이용하면 더 불리하고 그다음에 성능도 많이 나오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굳이 왜 Q&N을 쓰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반대로 MNIST 패션 요 데이터셋을 쓰게 될 때 여기서 아까 전에 양자 컴퓨터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풋 데이터를 그 퀀텀 데이터로 이제 잘 인코딩을 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코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회로들을 쓰게 되고 그 회로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퀀텀이 유리하냐 아니면 그냥 고전적인 컴퓨터가 유리하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MNIST 패션에 관한 이제 데이터인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그 양자 컴퓨터로 퀀텀 머신러닝 시켰을 때의 그 어큐러시입니다. 그래서 주황색은 그냥 고전적인 방식이고 그 둘을 비교했을 때 같은 데이터셋 내에서 퀀텀이 좀 더 우세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거에는 퀀텀이 유리하고 어떤 거에는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가 유리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제 퀀텀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 최적화하고 길 찾는 이런 것에 유리하다 보니까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 퀀텀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다른 옵티마이저를 쓸 때도 마주하듯이 국수 최적화 문제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이 퀀텀 뉴럴 네트워크도 그냥 생으로 쓰게 되면은 그닥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없다는 그런 논문 결과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논문이라기보단 아티클에 가까운데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랜덤에 관한 거고 그 다음 이 주황색 그래프가 휴리스틱적인 알고리즘 좀 더 가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휴리스틱을 가미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오더라. 이걸 바탕으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냥 퀀텀 머신만 쓰는 게 아니라 퀀텀 머신과 그냥 고전적인 원래 튜링 머신을 같이 쓰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존재하는데도 왜 굳이 Q&A를 쓰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퓨처 익스트랙터로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퀀텀 머신을 이용해서 그 힐베트 고차원의 공간을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이제 네이처에 나온 2019년에 올라온 논문인데 마찬가지 큐비트를 가지고 이런 여러 회로를 통과시키고 나면 저런 피처 스페이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림으로 봐선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냥 우리가 보통 고차원 이제 평면을 딱 놔뒀을 때 여러 점들을 이제 색깔로 구분하게 되면 이처럼 뭐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큐비트 공간 나타나게 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고 하나의 큐비트로도 더 많은 차원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 쓰고 있던 고전적인 머신러닝에서 그러니까 고전적인 딥러닝 모델에서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그 다음 여러 연산을 통해서 결과값을 이뤄내게 되는데 사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지금 그 하나의 게이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산적 측면에서 지금 아직은 물론 퀀텀 머신이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만약 퀀텀 머신도 더 잘 쓸 수 있게 된다면은 얘가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더 크다는 그런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퀀텀 뉴럴 네트워크를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IBM에서 내놓았던 로드맵인데 물론 조금 예전 거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2025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꽤나 많은 부분으로 이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꽤 많이 나와서 물론 제가 젠슨학만큼 인사이트를 갖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발표하는 만큼 이게 경제 무엇보다 돈의 진심인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것은 그래도 여기가 이제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